요거 오늘 잘 들으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IT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테슬라나 이런 거 빼놓고 제일 좋아하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 이사님 제가 먼저 오픈해도 되나? 네. 오픈 안 돼 있어요? 정 이사님도 사실 지금 뒤에서 미국 IT 산업을 대집대성한 뭐 일필이지 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책을 쓰고 있다고요? 책인지 뭔지 아직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지금 뭘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뭐 저희 후배님이셔서 혹시나 너무 어렵게 쓰실까봐 그럼 안 팔릴까봐 저런 본 책은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좀만 쉽게 쓰시라고 하는데 느낌 어떠세요? 어렵게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저 어렵게 못 씁니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설명하는 것도 엄청 쉽게 설명 잘하잖아요. 너무 장인 정신이 있어. 막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 기대하는 애독자니까 빨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정부터 볼까요? 오늘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매크로 이슈들 보시면은 연준 측 인사들의 뭐 커멘트, 뭐 연설이라든지 뭐 청문회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낮에 좀 출렁일 수도 있다 정도의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기업 이벤트라든지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 뭐 실적 IPO 등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적은 날인 것 같다가 오늘의 뭐 일정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하셔도 돼요. 네. 박 사장님 먼저 보내지 뭐 맨날 뭐 이렇게 바쁘신지. 자 이슈 점검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유가 얘기는 뭐 조금 전에 뭐 홍춘욱 박사님이랑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이란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약간 이제 다시 경색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핵 협상 차질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헤드라인으로. 이란발 공급에 좀 문제가 생겨서 뭐 그렇다면은 뭐 수급 상황적으로 봤을 땐 유가는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벤트가 붙으면서 원자재 중에서 유가가 요즘 제일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 집에 가는 길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야겠어요. 휘발유라도. 그렇네요. 저도. 그리고 뭐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최근에 뭐 아주 뭐 고위직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저랑 같이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요 이제 오일 메이커들도 이제 큰 기업들도 친환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예전만큼 이렇게 공급을 남발하진 않을 거다. 유가가 가격이 좋아졌다고 해서 공급을 엄청 늘리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공급 쪽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원자재 중에서는 나홀로 좀 좋은 상황이다. 뭐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이슈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델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바바리안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좀 한번 봤는데 저희는 델타는 의외로 백신으로 많이 커버가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남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마 등등의 그 아랫단에 있는 백신의 향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큐어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을 또 새롭게 개발하는 그거 별로 안 좋다며요. 47% 나왔잖아요. 근데 큐어백이 임상 시험을 진행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그 대상들을 쭉 살펴보면은 큐어백이 실패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남미 쪽에 너무 많이 올인을 했습니다. 감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알파 뭐 델타 뭐 베타 델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이게 여러 유형의 변이를 다 커버해가지고 임상을 하는데 큐어백은 약간 남미 쪽에 그러니까 지금 막 신종이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의 대상자를 많이 밀어놓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남미 쪽에서의 효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게 무슨 뭐 정리를 드리자면은 아직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등이 아직 남미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백신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백신도 만약에 지금 막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뭐 감마 등등의 새로운 변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능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에서 회의할 때마다 방역 쪽 사람들은 투자요? 거의 약간 지금 터널이 아직 뭐 반도 안 지났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오다가 저도 이제 헤드라인으로 잠깐 봤는데 지금 300명대잖아요. 또 다시 급증했대요. 한 200 몇십 명 추가적으로 더 나와서 막 500명 이상으로. 분명히 델타도 문제긴 하는데 어쨌든 델타는 기존의 백신 가지고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수치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델타 이외에 새로운 추가되는 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장 직면한 리스크다라고 보긴 어렵은데 다만 그 변이들이 퍼졌을 때는 사실 지금 있는 백신 가지고 커버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이번 큐어백 그 백신 인상에서 살짝 이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뭐 백신이 다시 퍼진다기보다는 일단 델타 이외의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특히 남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울한 얘기네요. 우리 그 오프닝은 7월 되면 회식하자고 오프닝 그랬네, 맞아. 속도로 다 그만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긍정적인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백신 보급도 올라가는데 하나의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이런 다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맞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뭐 백신 얘기 잠깐 드렸고요. 뭐 반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경제 재개가 되면서 가장 좀 핫한 시장이 광고 시장인데 광고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 1분기 정도부터 미국 백신 보급이 되면서 경제가 리오픈 됐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광고가 뭐냐면은 라디오 광고와 5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그 직관적으로 반하는 이런 통계를 난 너무 힘들어. 라디오는 또 직관적으로 반하는 게 아니라 경제재개 수혜로 차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맞습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5개 광고 본다고. 맞아. 5개 광고. 딱 그겁니다. 딱 그거잖아. 그리고 라디오 듣잖아요. 차 타면서 뭐래요. 라디오 듣잖아요. 맞다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저 5개 광고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상승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랐네. 몰랐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몰랐네. 근데 뭐 경제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차 타고 나오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5개 광고 보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두리번 거리면서 운전하면서 올랐고 라디오 광고는 이게 보면은 검은색만 보시면 돼요. 검은색이 4월 수치, 이 회색이 5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각 광고 유형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게 5개 광고입니다. OH가 라디오 유형에 따라서 검은색을 보면은 다 오르긴 하는데 최근 5월 들어서 급등하는 게 5개 광고와 라디오 광고. 확실히 1분기까지는 막 차에 대한 수요, 뭐 다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막 차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차를 타고 나와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영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방향제 장사를 해야 되나? 그것도 방향제나 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주가가 라디오 관련 주들,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은요, 뭐 시리어스 XM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5월 한 중순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좀 많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광고 관련된 업체들은 저희가 뭐 이건 저희가 정리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광고보다는 어쨌든 좀 아까 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5개 광고 시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마 어드버타이징이라든지 아웃프론트 미디어라든지 이런 5개 광고 리츠입니다. 리츠. 그래서 배당도 꽤 괜찮게 주는 이런 리츠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경제재개와 관련된 이슈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이제 본 주제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드보라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내일이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100일이 되는 날인 거 맞죠? 내일 세 분 안 나오셔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죠.
드보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뵙기는 감사합니다. 피디님 뭐 오늘 우리 남은 선물 없나? 우리 저기 뭐 이거 장비 다 드릴까? 하여튼 드보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뭐 거창하게 뭐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교통 정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하실 때 엔비디아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AMD도 많이 하시고 인텔도 많이 하시는 종목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일단 반성의 시간을 한번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인텔과 엔비디아, AMD의 연초부터의 수익률을 상대 수익률을 구한 겁니다. 얼마만큼 올랐냐 보면은 엔비디아가 41% 올랐고요. 연초 대비 인텔이 12% 올랐고 AMD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 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렇죠? 뭐 지금 실적도 좋고요. 뭐 주식 분할도 했고 뭐 최근에는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하다가 뭐 가상화폐 이런 거 좀 지면 또 어려울 거다. 그거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CEO인 파운더인 젠슨 왕이 뭐 암홀딩스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는 본다,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코멘트를 하면서 또 좋고 엔비디아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기관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성장주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제일 세게 갔는데 일단 반성하는 포인트는 제가 아마 한 3월 중순이었나요? 한 요때부터 저는 인텔 좋습니다. 그렇죠. 인텔 좋습니다. 라고 CEO 바뀌면서 이제 달라질 거다. 얘기 안 하려고 인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의 주가는 이렇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호재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의견은 그냥 그대로고요. 뭐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주가가 빠진 이유 그게 궁금해서.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 좀 실현이 돼야지 주가가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AMD 같은 경우도 뭐 한 3년 전에 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프로세서 기업들이 확실하게 주가가 되려면은 그 설계 경쟁력이 좋아져야 되고 그 설계 경쟁력이 좋아진 게 제품으로 나오고 나서 확인을 하고 좀 주가가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인텔은 상대적으로 그냥 설계 경쟁력이 좋아질 거야 정도의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EO 바꾸고 뭐 이렇게 뭐 호재들 많이.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의 더 지켜보자. 증거가 필요하다. 조금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 이 세 기업에서 엔비디아, AMD는 한 통속이고요. 인텔은 따로 놉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세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속에서도요. 엔비디아나 AMD는 성장주로 속합니다. 인텔은 상대적으로 가치주 영역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주가 되면은 성장주가 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더 세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한국도 뭐 카카오나 뭐 인터넷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텔은 좀 덜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다 변명이죠. 뭐 제가 아니.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 진짜 결과로 나오려면 적어도 반년, 1년 이렇게 신제품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니까.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주가로서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텔에 대한 저의 뷰는 여전히 좀 좋게 본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등등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정리 분석은 이 정도로 했고 일단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이 특히 이 범용 반도체 시장은 좀 위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의외로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예를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CPU를 사면은 이 CPU를 뭐 사실 용도에 따라 다 뭐 다르지만 여러 군데 다 꼽을 수가 있잖아요. 범용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범용의 반대말이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 된 반도체라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용으로서 ASIC이라고 있는데 딱 용도가 정해진 반도체가 있잖아요. 뭐 구글이 만들거나 아마존이 만들거나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자기들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딱 특정한 용도로 만드는 그 반도체의 반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다 호환 가능한 반도체. 그냥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예. 뭐 PC 예를 들어서 PC에 뭐 삼성 거에도 꽂을 수도 있고 LG 거에도 꽂을 수도 있고 뭐 HP 될 거 다 꽂을 수 있는 그런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다 범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범용 반도체가 의외로 아주 큰 위기라기보다는 좀 흐름상 좀 조심할 구간인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큰 틀에서의 그런 흐름 변화 속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 범용 반도체 기업들 간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수요가 아주 뭐 꼬꾸라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안 셀 수도 있겠는데 올해 하반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슈퍼사이클 온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 연초에 근데 지금 안 오니까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현재 상황 사실 리스크 쪽을 조금 더 저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반도체 위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위기, 범용 반도체, 뭐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대표적으로 CPU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CPU 시장에서는 인텔과 AMD가 이 CPU 범용 CPU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뭐 서버 같은 경우는 인텔이 장악을 했었고, 서버용 CPU는 인텔이 장악을 했었고, 뭐 AMD가 따라오는 최근 따라오는 국면,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뭐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인텔의 모비라이나 엔비디아의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이 반도체로서 채택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거죠.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IT 업체들이 선두 IT 기업들이 예전에는 PC를 만들 때 인텔이나 AMD와 같은 범용 CPU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사왔다라면은 이제 안 돼. 우리 안 살래. 너희한테.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래. 애플이 M1 같은 거. 네, 애플이 지금 M 시리즈를 만들고 있죠. PC 쪽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기업들 역시도 예전에 자기들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 CPU 같은 거 다 인텔한테 사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우리 그냥 인텔한테 사오지 말고 우리가 직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자율주행하면 다 엔비디아 칩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선언은 2018년도 했고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엔비디아 칩을 썼는데 자율주행 하려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래 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범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던 기업들이 사실 IT 산업을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영역에서. 근데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를 다 직접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물결들이 나타나게 뭐 최근에 현대차도 뭐 자동차용 반도체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타나면서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뭔가 좀 흐름상 예전에 아주 좋았던 구간에서는 조금 다른 이제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아마존이 자기 데이터 센터에 CPU를 막 투입을 하잖아요. 서버에. 자기 데이터 센터 서버에. 이것만 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벤더 A, 인텔의 CPU를 한 90% 갖다 썼습니다. 네. 이게 검은색이 인텔이고요. 이게 AMD, 이 파란색이 아마존이 직접 데이터 센터용 CPU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인텔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이 CPU 점유율이 90에서 70까지 떨어집니다. 2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직접 CPU를 만드는 비중이 한 10%까지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더더욱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부터 이런 뭐 에이직이 굉장히 세력의 프레젠스를 넓힐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에이직이라고 하는 반도체 유형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참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텔이나 AMD는 이것만 주구장창 해온 애들이라서 더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자체를 놓고 보면은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의 구조나 그 틀을 봤을 때 딱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예가 구글이 알파고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AI, 바둑 AI를 만들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TPU라고 하는 에이직을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TPU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둑만 두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였기 때문인 거죠. 딱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모든 걸 다 딱딱 커스터마이징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범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한테도 맞춰야 되고 저 고객한테도 맞춰야 되고 여러 고객한테 다 어느 정도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따라 내가 가장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범용 반도체를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등 뭐 최근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등등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기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는 흐름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설계 업체, 그 업체가 이제 LG에 인수돼서 막 비리비리 하다가 최근에 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여기도 사실 이제 아마존이나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모듈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끼워 맞추고 이제 맞습니다. 그걸 뭐 IP를 조금씩 사서 끼워 맞추고 IP를 사와서 설계를 할 텐데 그럼 이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그러면 뭐 물론 그 뭐죠? TSMC 같은 위탁 생산하는 쪽도 좋겠지만 뭐 TSMC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IP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차트 자체가 이게 아마존의 이 슬라이드가 아니고 아몰딩스가 자기들 회사 홍보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을 수 있다. 근데 IP를 직접 만드는 거죠, IT 기업들이. 흥미로운 건. 그러면 이제 차장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자, 우리 저기 정 이사님은 국내 주식은 별 저기 안 하시지만 만약에 저렇게 반도체 관련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진짜 제조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든다는 게. 설계를 끝까지 한다는 맞습니다. 거고. 그럼 결국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캐파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고. 더 커져야 되죠. 그러면 지금 뭐 TSMC를 뭐 삼성이 따라잡기 위해서 후발주자로 간다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 TSMC대로 삼성대로 먹을 게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렸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TSMC와의 이제 기술력 격차를 얼마만큼 줄여서 얼마만큼 돈이 되는 고객을 빨리 차지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뭐 파운드리 사업 안에서는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거는 제가 정리를.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 다음에. 좋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의외로 위기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게 왜인가요? 이게 삼성전자랑은 관계 없는 일인 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비메모리 쪽 시스템. 미메모리 쪽이죠. 그런 쪽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한다고 했으니까. 뭐 파운드리야, 뭐 어떻게 뭐 수혜고 이제 약간 위기 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내 업체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그냥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는 이슈긴 한데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를 짠다, 직접 IT 인프라에 대한 구축권을 더욱더 강화한다라고 한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솔루션을 더욱 녹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의 수요에 대한 절대량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절대량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예전에 뭐 100 중에 100이라고 하는 IT 인프라의 그런 캐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80이었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예전에 20이었다라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비중이.
하드웨어는 그만큼 좀 줄어드니까. 뭐 메모리가 좀 적게 들어가도 돌아갈 수 있게. 네, 사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간접적인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시장이 커져서 절대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산업을 또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텔은 CPU만 CPU 1위 업체, AMD는 CPU 죄송합니다. 제가 또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GPU 2위 업체. 엔비디아는 GPU 1위. 압도적인 CPU 1위, 압도적인 GPU 1위, 그리고 좀 약간 떨어지는 CPU, GPU 둘 다 하지만 2위 업체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 다 우리 다 할 거야라고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텔 새롭게 추가된 라인업이 GPU 하겠다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라고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IPU라고 해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구현을 할 때 사실 그 컴퓨터의 연산을 가장 그 메인으로 하는 거는 CPU잖아요. 근데 CPU가 뭐 이건 좀 이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CPU가 모든 메인 연산을 처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사실 CPU는 그 메인 연산에만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인프라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CPU가 실제 IT 환경에서는 이 메인으로 필요한 이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이런 메인 연산 이외의 좀 부가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주방에서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라든지 뭐 양파 썰기, 재료 손질이라든지 홀 이런 것들은 사실 요리사 이외에 좀 적당히 좀 인건비가 좀 낮은 보조들이 하고 요리사는 그 요리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이잖아요, 레스토랑에. 근데 지금까지의 그 IT 인프라 구조를 봤더니 요리사도 막 청소를 하고 앉아 있고, 요리사도 청소를 좀 하고 앉아 있고, 막 홀에 나가가지고 막 주문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은 요리사는 요리에만 집중을 하고, 홀이라든지 재료 손질이라든지 주방 이외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뭐 과거부터 비슷하게 유형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은 요리사는 요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 더욱더 그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 반도체가 바로 인텔은 IPU라고 부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DPU라고 부르고 있고 AMD는 FPGA를 가지고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일릭산티에서 그걸 하겠다 하고 있고 아마존은 나이트로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없네. 우주도 가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들도 지금 다 새롭게 하겠다 하고 있고 인텔은 GPU 한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선언했죠. 서버용 CPU 진출하겠다. 뭐 아몰딩스 인수하면은 모바일 CPU도 우리가 하겠다. 뭐 퀄컴도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만 했다면 우리 PC CPU도 진출해서 인텔과도 한번 싸워보겠다. 자,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다 하겠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되면 또 치킨 게임 일어납니다. 그렇겠네. 서로 죽을 때까지 경쟁해서 한두 명이 죽어야. 그래서 그래서 역학구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미국의 프로세서 기업들. 그리고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막 PC 수요 막 엄청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데이터들이 살짝씩 한 2달 전부터 좀 생각보다 약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PC 만들려고 했는데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출하가 좀 안 되는 거 같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부품 부족한 건 맞긴 한데 뭔가 수요도 좀 약한 것 같아. 요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제가 갖고 온 건데 CT에서 어제로 기억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건데 자기들이 채널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대만 쪽이나 뭐 채널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반도체 그러니까 부품 쇼티지 때문에 생각보다 공급이 좀 딸려서 성장이 좀 안 나온 건 맞긴 한데 생각보다 수요도 약하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 그런 PC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전방의 업체들이 너무 선주문을 많이 땡겨가지고 재고 많이 쌓아놨죠. 네, 재고가 너무 많아져서 생각보다 수요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작년에 PC 엄청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작년 바꾸고 올해 또 바꿀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전반적인 암호화폐도 그렇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수요가 꼬꾸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이런 프로세서 기업들 역시도 뭔가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 요인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예, 세 가지가 제가 보고 있는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건 뭐 다 산업의 그냥 흐름 얘기인데 그러면 각 기업별로 오늘 어차피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어떻게 보느냐 제 의견이 뭐냐 이거 설명해 주는 게 뭐 제가 오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앞부분이 더 재밌었는데 하여튼 예. 네. 그러면 뭐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산업에서 뭐 컨센서스로 가지고 있다 의견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어쨌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산업 환경 속에서 엔비디아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고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은 좀 다소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제가 프로세서 기업들은 핵심 경쟁력이 그 아키텍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키텍처 경쟁력에서 과거에는 격차가 굉장히 뭐 경쟁업체인 AMD랑 많이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수요가 약화가 되면서 지금 채널 쪽,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 막 중고 사이트에서도 막 GPU가 엄청 올라오고 그래픽 카드가 엄청 올라오고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은 채굴 중단하겠다는데 채굴 그쪽 수요도 좀 약해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중고 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채굴하다 걸리면 거래하다 걸리면 계좌도 정지해버리겠다. 은행 계좌도. 중국은 지금 거의 채굴의 한 90%가 거의 날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그래픽 카드 사면 큰일 난다는데. 네, 중국은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쪽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저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플러스 요인, 제가 보고 있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업사이드와 발음이 안 되네요. 다운사이드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 하반기 데이터 센터향 수요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또 늘리면서 이쪽 제품은 수요는 좋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PC 수요가 조금 생각보다 약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는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있어서 제일 좀 신경을 좀 쓰이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 중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런 벤치마크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뭐 이건 뭐 어떤 벤치마크 돌려본 건데 어떤 사이트에서 AMD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약간 좀 끼지도 못했었는데 AMD가 2위 업체인 AMD도 경쟁력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도 기술적인 우위도 좀 옅어지는 느낌? 여전히 1위 업체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인텔도 GPU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 AMD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AI 시장이 크게 열리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일 겁니다. 그리고 암홀딩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면은 또 다른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긴 할 텐데 이건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게 걸려 있죠. 정말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암홀딩스. 지금 자꾸 미국이 중국 때리고 있는데 중국도 계속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홀딩스 인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뭐 업앤다운 그리고 단기 장기 관점이 있지만 저는 요 중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요 포인트 그리고 요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도가 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암호화폐는 테슬라랑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신기한 게 암호화폐 빠지는 구간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예. 그래서 그것도 참 저도 의아한데, 그래서 뭐 실적으로 좀 매출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그냥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얘기만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게 최근 3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매출, 부문별 매출과 전사 매출을 가져온 건데, 저는 이거는 올해 내년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는 요 게이밍, 올해의 게이밍 쪽 매출, 네. 이게 암호화폐가 많이 여기 껴있을, 향수요가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영역의 게이밍 쪽 매출이 하반기에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네. 여전히 뭐 이 게이밍 쪽 뭐 그래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네요. 올해 네, 뭐 지금 컨센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50%씩 늘어나는 매출이 쉽지 않을 텐데. 네. 근데 기술 격변기에는 사실 기술 격변기에는 진짜 모릅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엔비디아 매출 이 추정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2018년도 초에 엔비디아 막 저도 그때 증권사에서 보고서 쓰면서 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그런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봤더니 그때 미국에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2019년 1월 회계연도의 매출 추정치가 얼마였냐면요. 지금 한 117억 달러인데 실제치는 그때 70억 달러였습니다. 네. 굉장히 낮았는데 기술 격변기를 확 겪고 나니까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저도 해봤지만 너무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 100% 신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왜 신뢰하죠? 아니 지난번에 우리 정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크라우드 게임이 보편화되면 저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게이밍과 관련된 저 매출은 더 줄어드는 요인.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니 정 이사님 말씀 다 기억한다니까요. 나중에 틀리기만 해봐. 항상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성이 있습니다. 장난이에요. 네, 또 시작하시죠. AMD 똑같이 AMD도 업앤다운과 단기 중장기의 모멘텀과 리스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가가.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힘을 못 썼잖아요. 근데 AMD는 저는 마켓시어를 30% 이상 넘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AMD의 PC 시장 내 CPU 마켓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AMD가 인텔의 마켓시어 점유율을 막 야금야금 가져오면서 거의 30% 가까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서버 CPU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10% 이상으로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느낌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AMD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러스 요인, 제가 보고 있는 단기 업사이드 요인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 마켓시어가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네. 뭐 인텔 신제품 뭐 좋다고 그러시지 그게 않으세요? 사실 인텔 신제품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건 올해 연말 이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인텔로부터 마켓시어를 인텔이 지금 현재 제품 라이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마켓시어를 더 가지고 와서 AMD는 하반기 실적이 CPU 중심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AMD의 좀 가장 큰 리스크가 내년에 인텔의 아키텍처 경쟁력이 회복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AMD는 저는 좀 이 부분 중장기적으로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엔비디아와 똑같이 암호화폐 수요가 약화가 되고 하반기 PC 시장 수요가 둔화되는 이 두 부분도 약간 AMD에게는 약간은 좀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뭐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는 약간 아주 좋은 상황이고 좋아졌었고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여력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은. 두 회사가 뭐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위쪽으로 달려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한계에 부딪혔다. 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의 그 관성을 좀 깰 만한 기술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요.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AMD는 저는 여기서 뭐 과거 연간 매출의 부문별 매출 추이가 향후 3년간인데요. AMD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인텔의 점유율을 더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 CPU 쪽이 잘 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이 좀 살짝 걱정이 되는 인텔의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내년이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자꾸 듣다 보니까 기승전 인텔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바이어스가 좀 없을 수가 없는 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강단이 있어야지. 계속 가세요? 제가 그냥 애매하게 뭐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를 것 같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궁금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쪽에 용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향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PC가 있고 이거는 이제 컨슈머 쪽에 들어가는 뭐 CPU나 GPU가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는 뭐 서버 쪽에 들어가는 CPU나 그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그 CPU도 다 이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졌죠. 왜냐면은 콘솔 시장이 워낙 좋아서 많이 좋아졌죠.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AMD는 올해보다는 약간 내년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뭐 실적이 괜찮다면은 주가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 확실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이 마의 30%를 뚫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텔이고요. 인텔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엉망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별로일 것 같은 게 일단 다운사이드를 보시면요. 일단 마켓시어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MD에게 잃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리고 하반기 PC 수요 둔화가 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GPU가 신제품이 출시가 돼도 이건 뭐 당장 실적에 큰 임팩을 주기는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 그닥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엘더레이크라든지 뭐 새로운 뭐 서버향 제품이 나온다든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키텍처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공정도 뭐 이 부분은 사실 장담은 못 하는데 뭐 계속 7나노도 뭐 지금 메테오레이크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파운드리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텔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그 아키텍처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인텔은 이렇게 쩔어 있다가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꽤 많긴 합니다. 뭐 아까 에이직이 새로 등장하고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리스크 요인도 다 많지만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좋아지는 룸이 좀 더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텔은 실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시면은 기대치가 없습니다. 네. 성장이 거의 없죠. 역성장하네요. 근데 이유가 이 부분을 하이닉스에 팔았잖아요. 맞아요. 네, 빠집니다. 네. 일단 빠지기 때문에 뭐 성장이 없게 보이는데 요 컨슈머 CPU라고 불리우는 요 클라이언트 컴퓨팅과 이 데이터 센터 쪽 아키텍처가 좋아지기 때문에 요 메인 이 두 영역이 생각보다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신을 갖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인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잘하는 반도체 기업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잖아요. 네. 인텔, 엔비디아, AMD, 뭐 퀄컴이 모든 라인업을 특히 이 세 기업은 다 똑같은 라인업을 다 갖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인텔이 CPU만 만들고 엔비디아가 GPU만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인텔의 CPU를 사와가지고
그 인텔 CPU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습니다. CPU에 한해서는. 네. 또 GPU를 사와서 GPU를 꽂았을 때는 그 GPU에 맞게끔 또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GPU에 맞는 그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달라졌어요? 네, 보면은 CPU, FP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CPU용 뭐 언어라든지 툴, 워크플로우를 다 따로따로 IT 인프라 아키텍처가 다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인텔, AMD, 엔비디아가 다 이 풀 라인업을 다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 이종의 반도체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요? 인텔이요. 인텔, AMD, 엔비디아가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각 회사가? 네. 각 회사들이? 네. 그래서 내 것만 써라 이런 건가? 네. 그러니까 인텔의 CPU 꼽으면 뭐 나머지 그 반도체들도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통합하는. 간단히 이거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괜한 질문을 했나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극단적인 기술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내가 서버를 운영을 하면은 CPU를 꼽잖아요. 네. 그럼 그건 CPU가 구동되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처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텔이 제공해주는 설명서를 가지고 네. CPU에 맞는 걸 막 이제 코딩을 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제 CPU 말고도 FPGA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AI 가속기 같은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GPU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GPU는 누구한테 사와? 엔비디아한테 사오잖아요. 그럼 같은 개발자나 가는 엔지니어가 또 엔비디아 GPU를 사서 또 꽂아서 엔비디아가 주는 설명서를 또 보고 내 인텔 거 하나 끝내놨더니 갑자기 엔비디아 GPU 꽂아야 되니까 또 엔비디아 설명서 보면서 막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다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인텔이 야 우리 CPU도 있고 FPGA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거 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된 설명서 내 얘기가 그거 우리 거 다 쓰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전략.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발자 툴도 그냥 굉장히 간편화됩니다. 이거를 하나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원 솔루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 부분을 잘하는 기업이 개별 뭐 이런 것도 다 경쟁력이 필요하겠지만 요거를 잘해서 이걸로 IT 인프라의 아키텍처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기업이 향후 위너가 될 가능성이 싹 다 먹겠네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그쵸, 싹 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인텔이 이런 부분을 조금 작년부터 많이 치고 오고 있긴 해요. 원 API라고 해서요. 이런 쪽을 지금 인텔이 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도 이거 잘해가지고 쿠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잘해서 사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반도체 기업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다 상황이 다 다른 거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다만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PER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거의 47배 AMD는 38배, 인텔은 1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주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뭐 업사이드 그러니까 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은 좀 어느 정도 인텔의 경쟁력이 확인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주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그렇게까지는 엄청 크진 않다라는 측면도 저는 좀 인텔을 좀 유심히 보는 그런 하나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좀 색깔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CEO가 바뀐 이후로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최근에 리스크5라고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X86을 버리진 않겠지만 X86 이외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도 좀 보여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흥미롭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정리가 깔끔해요. 네, 정리가 깔끔해요. 저는 우리 항상 정혜석 기사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기업들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아까 IT 현황에 딱 짚어주시는 그게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항상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이런 거 준비하시느냐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 쓰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이것도. 뭐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네. 뭐 저보다 사실 저희 바바리안 직원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데 뭐 저희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죠.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뭐 제 의견도 뭐 일부 있지만 그냥 그들의 약간 그런 노고와 그들의 지식을 제가 활용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바리안 리서치의 텔레그램. 예. 여기 지금 더보기에 누르시면 나와 있습니다. t.me/바바리안 글로벌.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보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글로벌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들 예. 받아가실 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네. 이직하세요? 요즘 부쩍 아주 그냥 팍팍 밀어주시죠. 저는 저쪽에 들어갈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다 요즘 뭐 다 겸손 모드인가? 글로벌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두 분 덕분에 저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